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와 토론 1주차 2차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 스피치의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스피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의도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첫 번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구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로 하는 의도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속에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함께 이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스피치의 어떤 그 목적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목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준비한 발표 내용을 청중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치의 어떤 목적, 다수의 청중에게 전해야 할 자신의 주제와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스피치라고 하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한번 조금 참고 삼아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란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 이 하단의 박스에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 그러니까 알리려고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화자가 되겠죠. 메시지를 가지고 수신자에게 알립니다. 알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주 초기에 이런 어떤 수학적 이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그 전기의 어떤 그 교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서도 자극을 주면은 또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어떤 구조를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르스 부호 같은 것들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송신기 채널을 통해서 신호로 변환된 메시지가 수신기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선형 과정이고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를 단순화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송신기 채널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또 커뮤니케이션은 또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지나서 60년대에 들어서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타당하게 그 발전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 요소에서 상세한 설명이 추가가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있음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정보 해석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같습니다. SMCR, 그래서 소스가 송신자가 리시버에게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델이 사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이 채널, 이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대중매체에서는 보통 이제 TV, 뭐 신문, 라디오, 뭐 잡지 이런 것들이 대중매체였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인터넷이나 새로운 어떤 뉴미디어, SNS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상당히 영향력은 약해졌죠. 자, 그래서 이런 대중매체 시절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방송사가 뉴스 메시지를 TV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한 좀 요소들을 갖습니다. 자, 소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일종의 그 생각이 있겠죠. 예를 들어 스피커가 스피치 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라든지 의견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메시지로서 표현을 합니다. 메시지로서 표현을 하고 이것이 매체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리시버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아주 가장 단순한 네 가지 요소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리스판스 혹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리스판스와 환경이라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구성하는 아주 직접적인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그 기본 외적인 요소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뭐 대중매체라든지 기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 미디엄이라는 존재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자, 일반적인 우리가 구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요소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올 적에는 사실 공기라고 하는 이런 매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제 이 소리가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우리 귀에 자극을 해서 그것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의미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서양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서양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 나온 9판 이제 스피치와 토론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새로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문화 차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서구적인 스피치 방식과 뭐 서구 문화의 특징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양적 혹은 한국적 스피치 방식과 문화적인 특징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이 사실은 뭐 기성세대들이나 옛날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이야기지 여러분들 세대는 사실은 뭐 굳이 동서 간의 차이는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실 대중문화 매스미디어 시절의 기성세대들과
여러분들과는 굉장히 다른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뭐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서구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동서문화 간의 차이를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피치나 토론의 대상이 이제 여러분들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또래나 아니면 조금 그 윗세대의 어떤 선배들, 일종의 사수라고 부르겠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상관들, 뭐 예를 들어 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피치의 청중들에는 그런 어떤 기성세대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중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세대 간의 갈등이 직장 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신입사원인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불리한 작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방식이 필요하겠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구적인 스피치 방식과 서구 문화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개체론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체보다는 부분을 파악한다 라는 것이 서구적인 이제 문화의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양의학과 한의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의학방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한의학에서 보통 보면 침이라는 걸 놓죠, 그죠? 근데 침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작은 바늘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그 혈도자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혈도를 자극함으로써 침으로 자극함으로써 소위 우리 온몸에 퍼져 있다는 기경팔맥, 어떤 그런 기의 흐름을 이제 조정해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바로 한의학의 논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양의학은 어떻습니까? 양의학에서는 그야말로 보이는 그대로 어디가 아프면은 아픈 데를 칼로 째거나 약을 바르거나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한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랄까 서로 이제 그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보완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황달기가 있고 눈이 노랗게 변해서 황달기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눈에 직접적으로 안약을 넣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간이 음양오행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눈이 그렇게 눈에 그런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간에 원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간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약을 주어서 눈을 치료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즘 한의학에서도 그렇게까지 치료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의학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은 음양오행이라든지 기경팔맥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서 전혀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서양적인 측면에서의 과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의학을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일반적인 의사들, 양의학 의사들은 한의학을 실제로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학이라 근데 이제 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것은 일종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동양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서 유교 문화에 따른 어떤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사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피부를 쨘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을 손상시키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죄인을 처벌할 적에도 주로 일반 양반들에게는 어떤 그 사약을 내리는 형태로 해서 시체는 보존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반역죄를 지었을 적에는 뭐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좀 더 극악한 형벌을 이루지만은 한의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 동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과적인 의학은 전혀 발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양의학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아픈 곳은 바로 칼로 베고 직접 치료하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뭐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서양 의학의 발달 자체가 어떤 외과적인 수술이 있었다는 존재했고 그것이 발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개체론적으로 이제 그 파악을 한다는 것이고 한국적인 서구적인 특징에서는 이제 그 좀 더 전반적인 것들을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평등한 인간관계에 기초한 개인주의적인 사고. 자, 이것도 사실은 그 뭐랄까 밑에 3번하고도 연관되는 것인데 민주주의적인 그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것에서부터 이 사회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어떤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서로가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평등한 그런 어떤 사회를 일찍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분위기, 인간관계에 민감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민주적으로 되며 나아가 논쟁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반대가 바로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될 한국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또 이제 유목민 사회 혹은 무역 중심 사회로 인한 개방적인 인간관계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라든지 그러니까 동양과 다르게 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농경 문화라기보다는 유목민적인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옛날부터 특히 또 이제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 발견 이후로 굉장히 그 이후로는 대항해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해외 진출이 있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이제 항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뭐 또한 뭐 식민지도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쪽과 무역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먼저 찾아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양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먼저 영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 미국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온 거죠. 찾아왔을 때 중국과 그 당시 청나라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뭐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좀 약간 무력적인 부분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결국 교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개방적인 부분들, 이 특징들, 그래서 타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면 동양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양도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뭐랄까 좀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어떤 그 문화대혁명 이후로 상당히 좀 그 기존의 어떤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척을 하고 굉장히 폐쇄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문화적인 특징이 옛날의 동양적인 특징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또 그래서 한중일은 좀 다 지각각 각각 특징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은 한국적인 스피치 방식, 한국만의 특징 그것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특히나 더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은 그래서 더 이상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다지 찾아보기 힘들게 됐는데, 물론 요즘에 들어서 다시 시진핑이 이제 뭐 공자를 강조하면서 유교를 부흥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유교적인 특징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은 오히려 굉장히 유교적인 것이 더 중국보다 더 발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한국만 문화만의 독특한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전체론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아까와는 반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음양오양적인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의 원인이 이걸 직접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런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유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장유유서라든지 뭐 부자유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특히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군위신강, 뭐 부위부강, 부위자강 뭐 이렇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부자유친이라든지 장유유서 이런 것들은 오륜에 해당한다면, 이 오륜은 윤리적인 다분히 윤리적인 측면이지만 이제 그 방금 또 다시 그 뒤에 말씀드린 부위자강, 부위부강, 뭐 군위신강 이런 거는 삼강에 해당합니다.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법처럼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법보다 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법보다 더 이제 그 거의 반역에 가까울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는 벌이 강상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상의 죄를 강상의 도리를 넘는 죄를 범하겠느냐 뭐라든지 강상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위신강, 이제 뭐군 임금이 바로 신하의 어떤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별이 강이라고 해서 그물의 그물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물코를 기준으로 해서 그물망이 다 이렇게 엮어지게 되는데, 이 그물코가 완전히 이제 그 별이가 이제 이제 해체되게 되면은 그물도 역시 다 이제 망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오륜이라고 하는 윤리가 삼강이라고 하는 정치 이제 이데올로기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강 오륜 하지만 사실은 오륜이 먼저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오륜 정도 체제에서는 그다지 큰 부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교적인 뭐 폐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땐 다 이게 삼강에 관련된 것들 때문입니다. 부위부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 부위부강은 부부할 때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어떤 별이이다. 그리고 부위자강, 아버지는 또 자식의 별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것은 수직적인 어떤 서열 구도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개인이 뭐라고
좀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인간관계에 민감해서 좀 의견이나 태도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체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의 입장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청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표현 방식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기 질서가 당연하게 발달하게 되고,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버지가 가장 이제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고, 이 가정에서의 질서가 학교, 군대, 사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뭐 스승, 그 다음에 그 더 나아가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유교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져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의 효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사회적으로 이제 확장되면은 뭐 사회적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막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아마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단일민족의 농경사회, 아까 그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역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농경문화,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 인간관계가 깊고 폐쇄적이며 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동서양 문화 차이를 언급함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청중들의 또 대다수는 이런 어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벗어나신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특히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직장은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어떤 규율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선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윗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적응이 쉽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동서양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 2008년도에 나온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 내용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연구가 발견되고 있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대의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어떤 뇌 차이를 보면은 또 뭔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벌써 2000년대 뭐 초반 뭐 이 정도에서도 이러한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서양인은 개별 대상의 독립성을, 동양인은 대상과 배경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시절이었겠죠. 2016년이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시절이었을 텐데,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이 뭐냐면 저렇게 단순한 어항의 그림을 갖다가 한쪽엔 동아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 한쪽에는 서양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나눠놓고 저 그림을 갖다가 굉장히 단시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저 그림에 대해서 뭐를 기억하는지를 쭉 쓰라고 해요. 동양인들은 일단 자, 뭐가 기억나세요?
물풀처럼 수풀이 있었고 그다음에 줄무늬 물고기가 가운데 제일 크게 있었고 밑에 빨간색 물고기가 이렇게 있었던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어? 개구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쪽을 보고 있고 제일 위에가 이렇게 보고 이쪽. Mr. Hamilton, what do you remember about the picture? 저는 거의 그냥 이상하게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해주세요. 하지 마. 물어봤잖아. 어쨌든 뭘 모르겠어요. 아 저기 개구리가 왜 거기에 뭐 바닥에 있는지도 길이 이해 안 가요. 개구리 말고 딴 게 뭐가 기억나세요? 물고기 몇 마리 뭐 그냥 저 개구리 그냥 꽂혔어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동양인들은 어항 전체를 다 봤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고 폐초가 있었고 물이 탁했고 이런 거를 다 기억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한 동물의 특징에 집중을 하는 성향을 보여요. 진짜? 예를 들어서 신기해. A big fish was swimming 하다가 문장이 끝나버린 다음에 다른 거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해저였어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결과예요. 동공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발견됩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저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안경을 끼워놓고 재기로 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는 순간 동양인들은 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이 그림을 갖다가 다 머릿속에 담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타원 나선형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빨리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시선을 꽂아버립니다. 자, 네, 동서양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차이.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자료들이 그 최근에도 이제 그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차이가 좀 나름대로 어떤 그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스피치의 동그랗게 스피치 모델을 봤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구성 요소를 다시 이제 살펴보면 연사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내용 그리고 전달 매체 청중 듣기 환경 뭐 기타 피드백 노이즈 이런 것들이 아까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림에서는 그 동그란 모델에서는 이제 요거를 리스판스라고 했죠. 피드백입니다. 자, 첫 번째 연사인데요. 자, 이제 자신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사로서는 스피치의 목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제대로 명시하지 못한다라면은 중언부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스피치를 하는지를 분명히 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게 청중의 태도입니다. 이 청중이 만약에 나한테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좋은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청중인지 반대하는 청중인지 혹은 이 주제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찬반이라고 하면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주장들은 찬반으로 나눠질 것이고 그다음에 좋고 싫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주로 있겠죠. 물론 서로 또 반대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청중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공신력을 파악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진실성, 전문성, 열정, 매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다들 누군지 아시겠죠? 링컨, 그 다음에 누구죠? 목사님, 좀 잠시 생각이 안 나네요. 오바마 대통령.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링컨 가장 대표적인 연설이 뭡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다음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루터 킹 목사. 나에게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접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면서 열정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어떤
스피커 연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실은 또 좀 뒤에 나오게 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의 어떤 그 수사학의 요소들이 또 밑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지식이 사실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하려고 하는 혹은 해야만 하는 주제가 있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담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들과 나누기 위해서 스피치를 하는 거라면 지식이 수준이 충분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청중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얕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방 청중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깊은 지식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 주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다라고 한다면 스피치를 준비할 적에는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치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피치 그 주제의 여러분들이 지식 수준에 따라서 스피치를 준비하지 않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스피치를 하는 와중에 너무 이제 그 준비와는 앞서서 나가다 보면은 잘못 스피치가 망가질 수가 있겠죠.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고, 또 발표 불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 요 몇 년 동안에 이 스피치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이런 학생들은 거의 몇 명 없었는데, 이 발표 불안증이라는 게 이제 청중들 앞에 나갔을 때 어떤 그 공포증 같은 부분들이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발표를 준비했다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이제 교수님께 호출돼서 내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대형 강의였습니다. 300명 정도, 계단 강의실에서 300명 정도 되는 강의였는데, 교수님이 저를 지목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야지 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섰는데, 강단에 선 순간 그 300명의 눈동자가, 그러니까 600개의 눈동자겠죠, 그죠? 300명의 눈동자니까 그것이 있고 이제 집중적으로 나를 향해 꽂히는데, 그 순간에 얼어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 감당하기가 굉장히 한 10대 명 정도 수준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대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혀가 얼어서 그냥 그 내려온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우리 수업은 뭐 그렇게까지 뭐 300명, 몇백 명씩이 아니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는 청중 앞에 섰을 적에 약간 불안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절한 대비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뭐 성격적 불안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뭐 불안증의 특징들이 이렇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또 특히 요즘 여러분들은 거의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이런 발표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스피치 우리 교재에서는 교재에서는 있었는데, 우리 새로운 교재에서는 좀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은 이제 이제 연사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설득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참고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그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차시 이제 수업의 분량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